네, 안녕하세요. 제2회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나눠보고 이 얘기를 종합해보고 약간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2회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쏙쏙들이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약간 싸한데? 근데 약간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싸한 느낌이 뭔가 임상심리사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고 원래는 이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뭐 심리 평가하고 심리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본인 얘기를 하고 해결책도 받아가고 하는 건가요? 그러시죠. 네. 그렇구나. 궁금한 게 저희가 얘기를 막 나누다가 나르시스트, 나르시즘? 뭐 그런 단어를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판단된 한 줄 메모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르시즘, 또 그거에 파생되는 게 뭐 소시오패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나르시스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나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공감 능력이 없고 나 자신만 중요하고 내가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칭찬과 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성격 특징을 말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 딱 그거였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그런 계열들인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성격들이 이제 되게 나르시시스트랑 요새 혼동돼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공감 능력이 낮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죄책감 없이 그런 특성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의 뭐 돈이나 이런 걸 갈취하려는 거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좀 더 미묘한 게 직접적으로 갈취를 하거나 뺏으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대해요. 나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화를 내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사이코패스들은 눈에 표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피해들은 좀 더 미묘한, 대놓고는 아닌데 좀 미묘하게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날 때부터 뇌 구조가 약간 다르다. 이런 연구들이 많은데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양육 환경이 잘못되었을 때 그럴 때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자, 그러면은 나르시스트들의 가장 큰 거는 요즘에 공능제라고 그러죠?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고 당연히 인정받으면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또 뭔가 좀 거절당하면 또 상처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뭔가 좀 자기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특징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인정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즘? 네네. 그거의 어원은 어떻게 되나요? 신화 중에 나르시스라는 이제 자기 연못에 이제 비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누가 제일 예쁘니? 항상 그 마녀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번에 그 공주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맥락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왕비가 나르시시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소름. 그렇구나. 통찰력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야 나르시시즘에 반영되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자존감이랑 나르시시즘이랑 다른 건 또 뭐예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좀 혼동되기가 쉬운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이제 I love myself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나 봐, 자기애가 높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혼동돼서 쓰는데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판을 받을 때 네. 그 백설공주라는 말을 들었던 왕비는 네. 아름다운 사람이 백설공주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비난으로 듣고 이걸 이제 확 위협으로 느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비난이나 어떤 비판이 있을 때 그 비판이 건설적인 거라면 좀 상처는 있더라도 아 그래 내가 이런 점은 단점이긴 해 이거 좀 보완해서 더 좋아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수용되는구나. 맞아요 수용을 하는데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들어오면 네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네.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 확신이 있으면서도 네. 좀 겸손한 모습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자기애적인 사람은 그런 과시가 많고 자기 자랑이 많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애와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맞아요. 차이가 있네요. 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또 내 자존감을 높이려면 예를 들어 간단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방법이 사실은 정말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생각보다 습관이 안 되면 좀 어려운 거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감사 일기를 쓰는 거 네. 너무 흔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뭐 3가지씩 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행동들은 이런 감사 경험을 많이 하면 뇌에 이제 보상 회로를 좀 자극하면서 자존감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 혹시 회원님께서는 일기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한 5줄 내로는 써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기를 쓸 때도 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쓰는 것보다는 내 느꼈던 감정을 쓰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 이런 연구들이 있고 일기장을 누가 볼까 봐 감정을 못 쓰겠어요. 누가 볼까 봐 맞아요. 어쨌든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뭐 회사나 작게는 뭐 소모임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항상 쟤는 너무 자기가 심해.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종종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쨌건 피해 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인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뭐 수치나 뭐 기준점이 있는지. 이 수치나 기준점은 평가하는 심리 검사가 있는데 근데 그 심리 검사는 그걸 다 만나서 할 그쵸,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나를 최고라고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특권 대우를 바래요. 되게 특별 의식, 특별한 대우. 평범하게 대하거나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불쾌해하고 뭐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이분들은 등수 매기는 걸 좋아해요. 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도 최고의 병원은 어딘가, 최고의 영어 유치원은 어딘가.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가야 되고 근데 입버릇처럼 뭐, 난 누구를 알고 있다. 네. 누구랑 친하다. 이런 유명 인사나 또 대단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말들도 네. 많이 하기도 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제3자를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주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내면에 깊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좀 깔아뭉개야 내가 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고 만나고 나면 집에 갈 때 유익하지 않고 뭔가 약간 기빨린 느낌? 왜 이러지? 그러고 싶으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칭찬이 아니라 다 거의 90%가 험담. 그게 약간 자기를 더 우월하게 보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준을 다 포함하면서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만나고 나면 좀 피곤하고 네. 기분이 좀 좋지가 않고. 그렇죠. 전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은 없죠? 없죠. 그럼 저는 이제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약간 길라잡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기애성 환경장애인
아이가 아니라 좀 건강한 자존감으로 그쵸. 발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아이들한테 너는 특별해 이런 말들 사실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호자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오죠. 거를 저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젠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되게 아이의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하는 데는 좀 해로울 수 있고요. 뭔가 적절한 칭찬이 필요한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적절한 칭찬이 정확한 게 이렇게 과도하게 칭찬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정말 대단해, 정말 잘했어, 너무 훌륭해 칭찬을 하는 것도 너무 그냥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는 해롭고 조건적으로 칭찬을 하는 건데 1등을 해야만 칭찬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아이는 내가 이런 나라는 존재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네. 뭔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정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지 않아요. 실패나 좌절을 했을 때에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너를 지지해 라고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내가 실패를 해도 괜찮구나 이걸 이겨낼 수 있겠구나. 잠깐 제가 했던 것 중에 약간 돌아보자면 이번 성적에 몇 점 이상 받으면 뭘 사줄게 이런 조건들 달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컸고 저는 그게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네.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1등을 해서 뭐 의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완전 애정을 그냥 박탈해버리는 거죠. 이제 뭔가 리워드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관심이나 지지를 철회해버리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이상하다고 생각 당연히 못하고 실패가 될 수도 그쵸. 있으니까 내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을 실패시키는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살아보면 가장 가까운 멘토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가 사실 멘토 역할을 해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 말이라면 아니? 라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형이나 오빠나 언니 이런 분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멘토가 있는 분을 보면은 참 너무 건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이런 나르시스트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만났는데 나와 정말 피할 수 없는 관계일 때, 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연인이나 배우자, 친구 이런 경우 배우자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가 없다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말을 하든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 감정은 내가 다스린다라는 주도성을 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많이 영향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성향이 보이는 사람한테 약간 너는 이런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고쳐주고 싶은 의미에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난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아 그래는 이런 나르시스트가 아니죠. 그죠. 그래까지 되면 이제 그 정도의 통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는 거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 인사이트가 없다는 게 성격 장애의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뭐 화를 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 이제 상대방의 어떤 뭐 눈물로 호소를 한다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 사람의 조종 욕구를 오히려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자극할 수가 있다. 딱 하고 생각이 든 건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만약에 해주면 그 사람 느끼지 않을까. 안 되겠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인스타나 뭔가 SNS는 사실 올리면 거기에 좋아요 하나가 많이 달리는 거 적게 달리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은 우울하다 안 우울하다 이거를 측정을 할 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런 성향이 있는 걸까요? SNS라는 게 사실은 자기애적인 그런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창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SNS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긴 어렵고 공감 능력의 결여라든지 뭐 착취적인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갖춘다면은 그 사람은 좀 자기애성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좋아요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는 것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능성이 어렵다. 네네 사실 모든 정보를 받기에는 그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쵸 요새는 모든 게 다 네. 잘만 활용하면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자기애적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난을 받아도 저 사람 나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본인 자신도 사실은 내면에 남들에 대한 부러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나의 어떤 자아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붕괴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금방 티가 나죠. 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겉으로는 또 약간 뭐 칭찬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찬사의 대상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뭐 직업적으로 또 약간 더 칭찬받고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이런 성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또 최근에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할 때 메이크업부터 사진을 잘 찍어주잖아요. 네. 약간 뭐만 해도 잘했다 잘했다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제가 약간 속으로 내 연예인 됐으면 나르시시즘이 되게 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 혼자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아이의 양육할 때 너무 과도한 칭찬은 맞아요. 금물이다가 성립이 되네요. 네네. 부부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게 무서운데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런 나르시시즘의 그런 게 나온다면 사실 끊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과 더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덜 상하는 방향일 수 있고요. 근데 서로 그렇게까지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상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르시시스트랑 내가 가까이 있다면 꼭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외부의 지지망들을 많이 좀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라든지 뭐 형제 자매 아니면 뭐 심리 상담사라든지 뭔가 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연결해서 내가 나르시시스트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일을 좀 줄이는 거죠. 남편이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 남편이 내 대인관계의 전부다. 그러면 나의 100%의 대인관계가 이제 나르시시스트랑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고 좀 피폐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정상적인 관계를 많이 확보하고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환기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녀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자녀가 만약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부모잖아요. 아, 이게 나를 훈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커서 또 대물림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나르시시스트의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아이로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물림의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정서적인 학대나 뭐 가스라이팅이나 맞아요. 가스라이팅. 정말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확실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있죠. 있죠. 그런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종을 또 잘하거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막 인정받고 찬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고 좀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게 심리 상담이나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분들이 다른 많은 성격장애의 경우처럼 본인이 본인의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일은 잘 없어요. 이제 그분들로부터 이제 피해를 입은 주변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제 본인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나의 웅장한 자기상이 좀 상처를 입었을 때 나를 이렇게
찬양해주고 찬미해주고 받들어줘야 되는 주변인들이 안 그래서 나 너무 열받아. 이럴 때는 이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심리 치료를 한다면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공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공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이나 단점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수용받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굉장히 섬세해야 되죠. 왜냐면 잘못하면 상담사까지 당신은 정말 최고고 좋아요 이래버리면 난 그쵸. 역시 좋아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좀 세심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내면의 질투심과 또 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수치심이 있어요. 그 근원을 탐색하고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그래도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많이 통찰을 얻어가시기도 하고 좋아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심리 치료를 하시다가 정말 이제 그 환자가 나르시시스트인데 당신이 이거의 항목 중에 몇 개 이상 초과해서 나르시시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인정 안 한다고. 그럼 어떡해요? 상담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즘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네네.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거는 몇 가지 항목의 점수가 이상이 되면 거기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게 항목의 점수가 있더라고요. 보고서에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는 굳이 직면시키는 게 어떤 치료적인 효과에 도움을 별로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분개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딱 내렸을 때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 1단계가 뭐부터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이제 라포라고 하죠. 이 이제 환자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쌓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이제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되게 막 부풀리고 나는 막 이렇게 대단하고 뭐 아름답고 훌륭한데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자신이 불충분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내면 깊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내기 본인이 위해서 아는구나. 가장 초창기에는 라포를 충분히 서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이 가장 키워드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잠깐 자존감이 낮은가? 이런 생각을 나 혼자 그냥 흔히 뱉었는데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자존감이 사실은 뭐냐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이제 자기 수용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어떤 단점이나 한계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이런 부분은 뭐 좀 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이런 건 잘해. 나 이런 부분 약하기 때문에 뭐 이거 좀 보완하려고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고 또 뭔가 실패를 해도 실패를 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랑 자신감은 또 다른 건가요?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세트처럼 같이 가기도 해요. 자신감이 이제 높아지려면 내가 뭔가를 좀 성공했다는 그런 성공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서 아까 그 자존감 높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쉬운 목표들을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좀 조금씩이라도 성취하는 게 자존감에 도움이 돼요. 근데 보통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너무 좀 높은 목표를 세우거나 어려운 목표를 세워서 이제 성공 경험 자체가 좀 적거나 아니면 성공을 해도 이걸 성공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 나는 서울대에 가고 싶었는데 연대밖에 못 가서 나는 루저야. 뭐 이렇게 되면 성공을 해도 이제 성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목표를 잘 세우고 성취를 잘 해가는 경험들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요즘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적절한 자신감을 또 심어줘라 이런 얘기를 글로서는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려 했었는데 이렇게 좀 치열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워킹맘들이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아이도 양육을 해야 되고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럼 워킹맘들은 ADHD 성향이 다 있는 걸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